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K 공유 경제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경제 체제와 생활 방식이라는 내용인데요. 어, 자세한 내용을 하기 전에 이제 공유 경제가 무엇인가라는 얘기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공유 경제 딱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실 게 뭐 다른 것보다 그 유튜브 보람이 가족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온라인에서 초기에 그 인터넷이 생겼을 때 일반 사용자들은 단순한 정보의 소비자였거든요. 그러다가 정보를 만들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실은 6살 난, 7살 난 보람이가 95억짜리 청담동 빌딩을 살 수 있을 정도로 MBC나 KBS보다 실은 장사를 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한 소비자가 생산자가 돼서 미디어가 된 것처럼 온라인에서 그런 것처럼 인터넷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오프라인으로 올라가면서 경제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생산자가 되는 그게 공유경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유경제는 시민 중심의 경제 모델이자 사회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공유경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그런 사태 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유유자원의 공유로 개인 간 공유로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공유 경제를 유유자원의 공유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델이 점차 발전을 해서 지금은 경제 가치의 생산, 유통, 소비 이런 모든 면에서 시민 중심인 경제 모델이 공유 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경제의 이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혁신 기술 기반이라는 거거든요. 혁신 기술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하게 경제 가치를 뭐 시민들이 만드는 걸 떠나서 경제 가치를 증폭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유 경제는 플러스 경제다. 가치를 증폭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과도기적으로 기존 산업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모든 기존 산업도 그 다음에 새로운 플랫폼 사업자도 윈윈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유 경제는 경제가 되게 중요하지만 실은 환경적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가치도 그래도 강조하는 게 공유 경제이거든요.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기존의 어떤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재인식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도 공유 경제의 이전 모습하고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모습 중에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고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도 공히 중요시하는 그러한 경제 모델로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 공유 경제에 대한 정의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지금 오늘날의 지구입니다. 왼쪽은 한국이고요. 오른쪽은 미국입니다. 한국은 어제 날짜로 11,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271명의 사망자. 미국은 18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됐고요. 그 다음에 10만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 8일 왼쪽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았지만 그 홍대의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어제 CNN에서 제가 캡처한 사진입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10만 명이라는 게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요. 실은 이 10만 명은 미국 그 한국 전쟁하고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그 전사자 숫자보다 많은 거고요. 이라크 사망자의 22배, 9.11 테러 때의 33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41배, 진주만 공습대의 42배의 사망자입니다. 국가의 가장 큰 중요한 역할이 국민을 보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어떤 그 사망자가 지금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상, 몇 가지 현상을 그냥 보이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욕은 자본주의의 수도였습니다. 100년 이상 동안요. 그런데 무덤의 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를 묻을 곳이 없어서 저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에서는 I can't breathe 이런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흑인 사망률이 백인 사망률의 2.4배에 다릅니다. 이게 현재의 미국 자본주의의 최고의 지상 낙원이라는 뉴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에 반해서 한국에 대해서 2020년 3월 20일 날 호주 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지면에 나온 겁니다. 뭐 Time to keep calm and Korean 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닥치고 한국해라는 거예요. 두 코리아가 갑자기 동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구글 그 우버 이런 게 이제 동사가 됐다는 얘기 하는데 이게 현재 자본주의의 어떤 수도인 뉴욕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외신들이 전하는 내용들입니다. 대통령이 G20 정상 대상으로 회의할 때 CNN, 그 다음에 워싱턴 포스트, ABC 뉴스 이런 데들이 똑같은 화면을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3차 세계대전 얘기하거든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지구 방어군 사령관인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21세기가 진정한 21세기가 시작됐다고 얘기할 만큼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건데 이런 변화의 핵심, 중심에 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공유경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K공유경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K공유경제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기 전,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코로나 코비드 19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오갈 텐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이거를 오히려 도약의 기회를 삼을 것인가? 당장의 어떤 위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러한 문제들이 왜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인류의 생존, 지속성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지금은 저희가 K 방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이 비포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를 연결하는 가장 훌륭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K공유경제는 단순하게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글로벌 공유경제를 재정의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K공유경제는 한국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새로운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다라는 말씀,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제일 잘 코로나 바이러스 이 엄청난 사태를 락다운도 없이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장 빨리 우리가 거기에 갈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표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K방역을 넘어 표준국가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희 2차의 표준 궤도가 1.435m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845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실은 더 올라가면 로마의 마차의 거리, 바퀴의 거리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새로 정의돼야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K 공유 경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 게 팬데믹과의 공유 경제. 뭐 이 공유 경제 오늘 주제를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공유 경제 한물 같다고 하는데 무슨 공유 경제야? 거기에 대한 설명 말씀드리고, 그리고 왜 공유 경제가 이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아주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그러한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경제 체제와 생활 방식이 필요할 텐데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공유 경제만큼이나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예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한 어떤 왜 이제 공유 경제가 미래인지,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의 공유경제 모델은 K 공유경제 모델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특징들을 알아보고요. 그런 어떤 흐름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ICT 규제 샌드박스 공유숙박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있는 위홈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공유숙박 관련된 얘기를 좀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은 공유경제 어떤 관계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채팅창으로 질문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그때 하지는 못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공유 경제냐? 에어비앤비는 코로나로 생존이 불투명하고 우버도 뭐 위워크도 마치 갔는데, 그리고 이제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데 무슨 공유 경제란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정말 공유 경제를 잘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제 공유 경제냐? 실은 뭐 공유 경제가 마치 갔다고 얘기하는 것도 과언,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한국 돈으로 70조 정도, 올해 아마 70조 정도의 밸류로 거래되던 에어비앤비가 지금 회사 가치가 뭐 25조 이하고 IPO는 뭐 생꿈도 못 꾸고 생존을 지금 고민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워낙 에어비앤비가 주목을 받아서 갑자기 이제 밸류가 뭐 그 70조가 뭐 25조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망했다 이렇게 치지만, 힐튼의 회사 가치를 보면 30조쯤 되나요? 25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기존의 호텔 산업이 겪어야 되는 어떤 그 위기, 대비해 봤을 때 공유 숙박 플랫폼이 그 위기는 상대적으로 실은 작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텔은 객실료 자체가 뭐 없어지는 거거든요. 공유 숙박 플랫폼은 수수료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리고 힐튼이나 이런 데는 운영비가 또 들지 않습니까? 고정비에다가 운영비에다가 그 다음에 재정 비용들이 들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생각했을 때 에어비앤비가 좀 힘든 건 사실이지만 혹자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 완전히 여행 산업 자체가 패러다임이 바뀔 거기 때문에 에어비앤비가 살아남는다면 여행 분야의 아마존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버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우버 같은 경우는 80%의 우버 X 얘기죠. 공유 승차. 80%의 그 승객이 줄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버이츠로 해가지고 그쪽으로는 또 이제 성장세가 상당히 가빠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버 X만 안 타는 게 아니고 택시 자체를 안 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공유 경제 이 몇 개의 플랫폼을 놓고 공유 경제가 안 됐다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사람들이 빼놓지 않은 게 위워크가 이거 뭐 470억 달러였어요. 그 IPO 준비할 때.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80억 달러, 뭐 한국 돈으로 10조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니까
봐라, 위워크, 에어비앤비. 근데 위워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미 작년에 CEO 리스크, 그 다음에 실적 부진으로 의해서 이미 판명이 났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라, 에어비앤비 그렇지, 위워크 그렇지, 우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공유경제 끝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은 공유경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위워크는 공유 모델인지 모르겠지만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이런 독점 플랫폼은 공유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공유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이 독점 문제를 풀지 않으면 공유 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시민 중심의 경제인데 그 시민 중심들이 참 만든 가치를 독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 몇 개를 가지고 그 공유 경제를 논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고요. 공유 경제는 그렇게 플랫폼 몇 개를 볼 것이 아니고 세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산업 경제의 그런 모델이 완전히 모든 분야에서 공유 경제로 바뀌는 것이지, 물론 초기에 공유 경제의 개념, 그 다음에 가치를 증명한 거는 그런 플랫폼이지만 그런 플랫폼의 몇 개의 상황으로 공유 경제를 축소해서 보고 공유가 끝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공유 경제가 언제 제대로 시작됐냐면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시작됐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은행 다니던 사람들이 갑자기 실직하고 그리고 이제 수익이 줄고 이러면서 유유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유 자원 가지고 돈 좀 벌 수 없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별한 투자도 없이 유유 자원 가지고 있는 거죠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수익이 주니까 소비에 있어서도 새로 사는 것보다 아니면 좀 저렴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IT 기술의 발전과 SNS의 어떤 보급에 따라서 이 둘 간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IT 플랫폼이 생기면서 공유 경제가 그때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는 유유 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는 공유는 개인 간 유유 자원의 공유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쏙하는 공유경제가 아니야, 타다는 공유경제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작은 이렇게 됐지만 계속 발전을 해왔다는 측면에서 발전해서 지금의 공유경제는 시민 중심의 경제다라는 말씀을 소비, 유통, 생산에서요.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 사태보다도 이 코비드 19의 지금은 이제 건강 문제로서 다뤄지지만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음으로 해서 그 이후에 올 경제적 위기는 엄청나게 클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나 IMF 이런 사태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끔 큰 충격이 올 텐데 이 충격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해법이 아마도 공유 경제일 거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경기 침체 위기의 정도가 공유 경제 활성화의 크기를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5월 21일 날 정부가 공유 경제 활성화가 아니고 활용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접근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한국 정부가 제대로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하는 정부가 없거든요. 제대로 짚고 나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새로운 투자가 없이 유유 자원이거든요. 유유 자원은 개인의 시간, 재능, 그 다음에 물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일거리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빠르게 실행하고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미 플랫폼은 다 갖춰져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그 위기를 극복하면서도 어떤 자원 절약하는 환경적인 것,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나누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현상이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온라인 중고 장터에서 대단히 그 지역에서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수익 쓰지 않는 물건, 아마 여러분들도 집에 쓰지 않는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이 50%가 넘는 경우도 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갖다 내다 팔아서 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이 주니까 물건을 새로 사기는 뭐하니까 중고 물품을 구입하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1998년도에 IMF 사태가 일어났을 때 동네 아나바다 운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운동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서 지역 공유 경제로 하면 어떨까? 그러면 2020년 코비드-19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동체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때하고 지금 다른 건 뭐냐면 그냥 물리적인 동네 행사장이 아니고 거래의 중개 플랫폼이 이용된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소품 이런 물건 중심이었다면 어느 것이든 그 중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당장 앞에서 정부에서도 공유경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경험했던 아나바다 운동 이거를 경제라는 관점에서 공유경제로 해서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퀵배달 수영 강사 무대 이름 배우 얘기가 있습니다. 슬픈 얘기죠. 그런데 수영 강사가 어찌됐든 그 일자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배우가 무대를 잃었어요. 이분들이 이전 같으면 새로 일을 하려면 수영 강사로서 새로 일자리를 얻거나 무대 새로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이전 같으면 일자리 새로운 잡을 완전히 얻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일거리 이렇게 이제 문 닫는 가게나 이런 것들이 많은 반면에 실은 또 배달 일들이 되게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운 직업을 새로 갖기 전까지 최소한의 생계비를 다양한 일거리를 통해서 벌이를 할 수 있는 여건인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기기 이코노미고 공유경제에서 그다음에 일거리 경제인 거거든요. 이와 같이 탄력적으로 어떤 노동력의 수급이 가능하게 된 것도 공유경제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유 미용실 같은 경우에 코로나 사태 손님이 감소하니까 미용실 폐업을 해요. 그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미용실 개업을 하겠죠. 근데 미용실 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가게를 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미용 디자이너들은 계시고 손님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또 물리적 공간이 새로 마련되기 전에까지 공유 미용실이면 24시간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폐업한 미용실의 헤어데이저와 단골 고객을 빠르게 연결함으로 해서 새로 미용실이 개업하는 어떤 그 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되기 이전에라도 이렇게 어떤 경제 활동이 가능한 게 공유 미용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대단히 많이 기대하는 게 공유 주방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에서도 넷지오라는 스타트업을 하고 실리콘밸리에서 5년, 6년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초기에 사업을 하려면 돈 투자를 꽤 많이 받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프트웨어로 뭘 개발하려면 하드웨어를 샀어야 되거든요. 하드웨어 사려면 투자를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스타트업이 나오지 않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오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이디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으면 누구든 지금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그 음식 산업에서 일어나는 게 공유 주방입니다. 내가 음식을 팔겠다 이렇게 하면 뭘 해야 되죠? 일단은 내가 식당을 열어야 돼요. 주방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공유 주방은 클라우드 키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특히 이런 상태에서 지금 식당에들 안 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아이디어가 있다 이러면 누구든 쉽게 클라우드 키친, 클라우드 공유 주방을 이용해 가지고
혁신적인 음식을 만들고 그다음에 배달 쪽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돼 있으니까 배달로 연기해 가지고 음식 산업에 그 엄청난 혁신이 아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식당이 문 닫고 이러면서 이쪽 산업이 크게 급부상할 것 같고, 요 모델을 제대로 배달 서비스하고 같이 연계하고 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공유경제 쪽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홈에서 이미 시도했던 건데요. 이런 어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자들이 이제 실은 외국에서 유학하던 학생들이 들어오면 가족들이 머물 곳이 마땅한 곳이 없거든요. 이제 뭐 혹시나 이제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살다가 그러면 나중에 격리해야 되면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외국에서 유학하러 온 학생은 집에 머물고 가족들은 다른 호텔이나 이렇게 머물러야 되는데, 호텔 같은 데 머무는 건 대단히, 이게 호텔은 비즈니스맨들을 주로 위한 거기 때문에 가족들이 2주 이렇게 머무는 게 좋지 않거든요. 근데 위험 공유숙박 특례가 생겼기 때문에 내국인이 공유숙박을 하는 것도 합법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팬데믹 이런 상황에서 공유 경제를 이용하면 이런 어떤 새로운 니즈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린 김에 더 말씀드리면 강남 케어스테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경제 내국인 숙박이 합법을 이용해 가지고 서울병원 근처에 숙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 외래 환자 가족, 그다음에 이제 환자 가족들이 대단히 숙소가 필요한데, 공유 숙박을 이용하면 삼성병원에 가까운 곳에서 머물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일거리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공유 숙박이 공유 숙박 같은 경우는 실은 투자를 하지 않고 유효한 빈방을 공유하는 걸로만 해서도 3만 개, 5만 개, 10만 개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거는 단순하게 공유 숙박하는 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광 산업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 이제 코로나 사태, 지금 현재 당장의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공유 경제야말로 이런 위기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거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도 소비자 권익은 증대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공유 경제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공유 경제가 탄탄해짐으로 해서 단순하게 공유 경제를 이용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넘어서 하나의 어떤 기회로, 그리고 시민 중심의 경제를 우리가 수용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유 경제가 우리가 이제 저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공유 경제를 끌어들임으로 해서 기존의 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 시민 중심의 경제 모델을 합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규모를 2배로 키울 수 있는 제곱 경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이러한 일들을 더 빨리 가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공유 경제가 한 불이 간 게 아니고 이제 공유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때를 만났다라는 것. 왜냐하면 당장에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가 공유 경제가 미래라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경제 체제,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공유경제를 통해서 인류의 당장의 생존과 그 다음에 지속성장, 번영을 약속할 수 있는 가장 현재까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구체적인 모델에 대한 모델이 공유경제인 것 같습니다. 코비드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인간 관점에서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구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보면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한테는 엄청난 재앙 같은데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환의 모습이거든요. 마치 인간의 종기가 치유된 듯한 모습이거든요. 그 다음에 북극의 오존층이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맑아졌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어서 안타깝게 한데,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 개선으로 사람들이 환경 개선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환경 오염 때문에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아이러니컬하죠? 그 다음에 사회가 더 안전해졌어요. 그 다음에 세계가 더 평화로워졌어요. KBS 보도 내용인데 남아공 범죄율이 확 줄었어요. 그 다음에 리비아의 교전 중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방역 협력,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이런 현상이 근본적으로 왜 일어났지? 단발적인가? 사스 이후에 몇 번 이게 반복됐거든요. 계속될 것인가?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봐야 되거든요. 실은 공유경제 얘기 전에 유럽에서는 이미 그린 뉴딜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자본주의 이렇게 과잉 생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 했었는데, 저는 이제 공유경제 쪽에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경영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사스가 나왔고 그다음에 에볼라 나오고 메르스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파력도 큰데다가 치사율도 높은 겁니다. 그래서 공유경제 쪽에서 그동안 얘기를 해왔던 이제 제레미 루피크는 공유경제가 왜 필요하냐? 인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루피크의 마지널 코스트, 제로 마지널 코스트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본주의 시대 끝나갈 수밖에 없다. 지구를 살려서 지속 가능한 이런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유경제가 30-40년 내에 일반 경제로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이거는 더더군다나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적한 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생태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병폐 현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과잉 생산, 과잉 소비, 그 경제 시스템의 생활 방식으로 해서 지구가 하나밖에 없는데 마치 지구가 셋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지구가 감당을 해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경제는 어떻습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 이런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당장 미국의 케이스, 흑인들의 사망률이 백인들의 사망률보다 2.4배가 높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어떤가요? 어떻게든 치열한 경쟁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으면서 어떻죠? 우리 공동체가 제대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작동하지 않으면 나도 죽는다는 이런 인식이 이제 깨우침이 생긴 거죠. 이제 이런 어떤 현상을 공유경제 관점에서 보고 공유경제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이 그림은 공유경제의 어떤 동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서 공유경제에서 이것도 경제니까 경제 가치가 우선적이긴 하지만 공동체 환경 신뢰와 같은 사회 가치도 강조하는 게 공유경제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에게 되게 편리한 어떤 새로운 어떤 생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게 이제 전자의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는 경제가 메이저고 사회적 그다음에 환경적 가치는 이제 부수적인 거였는데, 코비드 사태 이후에 아마도 새로운 공유경제는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 이 두 가지 가치가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중요하게끔 될 것이라는 게 저희 예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 얘기할 때 단순하게 소비의 어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미 자본주의의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극복해서 인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공유경제의 이러한 관점이 더더군다나 주목을 받게 되고, 당장 위기를 극복해야, 먹고 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새로운 경제 체제로서,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서 공유 경제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흐름을 우리도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고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새로운 경제 체제와 생활 방식으로서의 공유 경제, K 공유 경제. 다른 나라는 지금 공유 경제를 이거 언급할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 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대로 통제하고 있고, 대단히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미래,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위기 극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잘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K 공유 경제는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에 대한 새로운 공유 경제의 표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공유 경제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인류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이래야 돼. 이래서 한번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런 컨셉, 이런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K 방역을 K 공유 경제로 한번 이끌어보자. 우선적으로 K 공유 경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 도약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니 K 공유 경제로 제곱 코리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엄청난 그 큰 도약을 해보자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뻥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전에 그린 그림인데, 공유 경제는 절대적으로 혁신 기술 플랫폼 기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35년 이렇게 이제 인터넷 해온 입장에서는 모든 기술의 총화는 그 인터넷이라고 생각되고, AI나 5G, 그 다음에 블록체인 이런 것들 새로운 혁신 기술에 접합된 기술의 그 총체적인 모습을 저는 제곱 인터넷으로 이제 정의하는데, 이 기술 기반으로 해서 K 공유 경제를 만들고, K 공유 경제는 우리가 그린 디지털 뉴딜 얘기하고 이제 또 맞물리는데,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제곱 코리아를 만들고, 제곱 코리아의 어떤 도약은 실은 전 세계의 사회를 제곱 사회로 만드는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K 공유 경제와 그린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초혁신, 초성장, 초공정, 초클린 이런 사회로의 어떤 도약을 꿈꿔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K 공유 경제가 어떻게 우리는 인식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얘기를 9가지를 추려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공유 경제는 우선적으로 멈출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유 경제에 대한 말씀을 언급드린 것처럼 시민 중심의 경제 모델이자 사회 현상이다.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적 가치만큼이나 환경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이러한 그 가치를 제가 강조한다고 어떤 미래학자가 강조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결국엔 이끌어가는 경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인식,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 가치도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공정무역 학생들 용돈 받아가지고 지하철 바로 옆에 있는 스타벅스 안 가고 한참 걸어가가지고 용돈 아껴야 되는데 공정무역 커피 마시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실적인 거기에는 경제적 가치 말고
자기들의 인식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철학의 가치. 이런 면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공유 경제는 혁신 기술 기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면 갈수록 플랫폼이 중요하다 보니까 플랫폼생 폼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공성이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수수료 문제가 대단히 많이 나오는데 수수료를 안 받는 데이터 사업 모델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성 경제다. 이게 모두를 위한 선한 혁신이 가능한 그 가치의 어떤 증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정적 일자리 자꾸 얘기했는데 흐름하고는 뜻 맞지 않거든요. 온 디맨드 플랫폼 노동, 일거리 경제로 확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거치면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단하구나. 이 규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맘대로 이렇게 반칙 안 하는 한도 내에서 맘대로 해볼 수 있는 규제 제도만, 여는 규제 제도로만 바꾸면 대한민국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그 ICT 규제 샌드박스 10년 동안 한 줄도 안 바뀐 공유 숙박 관련된 그런 제도, 이런 이슈의 돌파구가 된 규제 샌드박스의 예인 그 위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가지인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공유경제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미 말씀을 드린 거고,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면 디커플링을 쓴 하버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변화의 주체는 소비자거든요. 시민이에요. 시민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얘기를 떠나서 편하게 더 많은 것을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게 공유경제예요. 다양한 소비 욕구를 채울 수 있죠. 그래서 타다를 검찰이, 국회가 멈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타다의 어떤 그 과정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모든 그 시행착오를 다 겪어본 거예요. 타다를 통해서요. 타다를 제대로 분석해서 다시는 타다와 같은 일이 없도록, 공유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공유경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정의하고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상생을 넘어서 같이 도약하는 이런 마스터 플랜이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로부터 공유로, 그 다음에 시민 중심의 어떤 거대한 이 흐름이라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민 중심의 경제다. 이런 말씀을 시대의 큰 흐름이니까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시민 중심의, 이미 말씀드렸는데 시민 중심의 경제다, 시민 중심의 사회 현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까 보람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인터넷 처음 시작됐을 때, 인포메이션 슈퍼 하이웨이, 인터넷 가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네였어요. 그러다가 웹 2.0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사람들이 댓글 달기 시작하네? 뭐 이러다가, 참여하기 시작하더니 컨텐츠 생산을 넘어서 지금은 미디어가 되는, 6살 먹은 보람이가 작년 얘기인데요. 그 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KBS, MBC가 2019년도에 759억, 966억 적자를 내는데, 보람이네 가족은 95억짜리 첨단도 빌딩을 매입했어요.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파워시프트 투 더 피플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개개인을 엄청나게 인파화하는 거거든요. 제가 3D 프린터 있으면 저는 공장이에요. 드론이 있으면 엄청난 미디어가 되고요. 이런 흐름이 오프라인 상으로 옮아가서 경제 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 게 핵심이었으면, 이제 공유경제는 시민이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이 만드는 기업 가치하고 시민이 만드는 가치하고 시장이 오버랩이 돼서 충돌이 일어나긴 하죠.
하지만 충돌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가치 오버랩되는 것보다는 실은 시민들이 가치를 만들어내서 증폭되는 훨씬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국경제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완전히 경제 모델이 기업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옮겨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은 기업 나름대로 모델, 기업이 효과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개인들이 가게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모델이 하이브리드로 이어지는 혼합 경제로 돼갈 것입니다. 그리고 엊그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미국 우주에 인류를 사람을 보낸 게 국가였어요. 미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스페이스 X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 대단히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민간 기업의 CEO가 무대 중심에 있어요. 미 대통령이 트럼프가 뒤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결국에는 민간으로의 어떤 힘의 이동, 이런 흐름을 우리 국가 여러분 고급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대단히 많은 챌린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미 말씀드렸던, 이전에는 공유경제도 경제가 중심이다. 100% 중에 99%가 아니 90%가 물론 사회적 가치, 환경 가치. 근데 코비드 이후에는 그야말로 세 가지의 가치가 공존되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이끌어내는 주체는 아마도 시민들일 거라는 겁니다. 시민들이 물건을 살 때도 그게 그 물건이 환경적이냐, 그리고 공정한 사회 가치,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그 생산하는 주체 기업이 도덕적이냐 아니냐,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혁신 기술 기반. 이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지만, 기존의 이 4차 산업혁명 자체도 기존 1, 2, 3차하고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변화긴 하지만, 이 변화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기업 자본 중심의 자본주의 경제였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지금 드러나는 뉴 이코노미, 공유경제, 시민주의 경제가 같이 엮이면서 엄청난 더 변화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공유경제를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마트시티 얘기할 때 공유경제 빼면 안 돼요. 이게 네 번째 다시 부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이 대단히 중요해집니다. 플랫폼이. 뒤에도 나오지만 플랫폼이 왜 더 중요해지자면, 네트워크 효과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은 이미 큰 플랫폼으로 가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커게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네트워크 효과뿐만 아니고 뭐가 생겼냐면, 내가 논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옆에다가 콩을 심었는데 콩이 더 비싸. 이게 뭐야? 데이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랫폼에 사람들이 몰리고 데이터가 몰리고 이러면서 플랫폼이 워낙 막강해지다 보니까 이 막강해지는 플랫폼에 대한 이제 견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공공 플랫폼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실은 우버, 에어비앤비, 그 다음에 그 위워크 그 독점 플랫폼에 대한 얘기가 많이 거론됐고, 뒤에서 제가 소개할 이제 조합형 공유 경제 모델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대단히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공공 플랫폼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플랫폼이 있고 공공 플랫폼이 있고 이것들 외에 이제 조합 플랫폼이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을 혼합하거나 탈중앙하거나 이런 것들의 어떤 모델들이 다양하게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제 한국에서 일어났고, 그동안 공유경제의 시민 중심의 공유경제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독점 플랫폼의 문제. 지금은 플랫폼이 이렇거든요. 시민들이 가치를 만드는데 플랫폼이 가치와 그 다음에 힘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정한 공유경제를 만들자 해가지고 이제 위홈이 2008년, 2009년도에 조합형 공유경제 공유숙박 모델을 좀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저희가 했던 내용인데 탈독점 조합주의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는 회사의 주체와 커뮤니티가 나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그 참여자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돈을 빼내서 주주를 배불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홈에서는 디모노폴라이드 오토노머스 오거나이징 시스템, 탈독점 조합주의라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그 참여자가 주인인 모델이 된다면 그 안에서 가치가 남기 때문에 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제시를 했었고, 그렇게 되면 에어비앤비처럼 퀄리티는 좋은데 수수료는 없고 인센티브까지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대단히 이상적인 모델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진행을 하다가 블록체인이고 그다음에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부정시되면서 저희가 일단은 홀드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배달의 민족이냐 배신의 민족이냐 얘기를 하면서 저 수수료 없다고 하다가 애국 마케팅 하다가 그 다음에 98.7% 독점을 가능하게 이렇게 했으니 김봉준 대표를 대단히 뭐라고 하지만 실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본주의거든요. 네? 처음에 사람들을 독점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 안 주고 막 서비스 하다가 독점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자본주의 구조상 주주의 이익을 대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커뮤니티가 무너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 독점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공유경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합주의 이런 모델 당장 경기도에서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저는 대단히 성공 가능성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단순한 공공 앱을 보지 않고 배달 생태계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하나의 가치로 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플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대단히 그 주목할 만한 모델이고, 성공했을 때 K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다르게 그 네트워크 효과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 효과가 이제 같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플랫폼 사업자의 어떤 그 힘이 막강해지는데, 그만큼 공공성 얘기로 접근해 보면 내가 수수료는 안 받고도 데이터를 팔아서 플랫폼 운용 비용을 또 댈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공유경제 모델은 수수료가 없는 모델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 50분인데 계속하고 10분 쉬고 질문 위주로 하는 걸로 하시죠. 그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좀 먼저 쉬실까요? 아니면 네, 그러면 이번 장까지 하고 다음 장은 좀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9가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경제 플러스 썸입니다. 우리가 공유경제 딱 생각하면 경쟁, 갈등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아니 플러스 썸인데 문제가 뭐냐면 갈등을 푸세요예요. 갈등을 푸는 게 아니고 갈등을 넘어서 상생을 넘어서 도약할 수 있는데 그 갈등으로만 보니 최종적으로 답은 갈등 해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경제는 그야말로 혁신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엄청난 가치를 증폭시키는 거거든요. 다만 증폭하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제로섬인 과정 그 한계를 극복할 때가 있어요. 극복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택시 기사분들과 그 다음에 타다의 어떤 그런 제로섬 상황, 그런 상황은 실은 정부가 실은 메꿔줬으면 돼요. 그런 그 다리 역할을 했으면 되는데 다리 역할을 못한 게 그 이후에는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미리부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런 갈등 요소를 잘 봉합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늦게 시작을 한 게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서 공유 경제는 소비자 권익도 증진하고 다양한 소비,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소비, 그러면서도 기존 산업을 진화하고 기존 종사도 보호하고 혁신 산업을 발전할 뿐만 아니고 사회적 현안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매직과 같은 그런 어떤 게 공유 경제입니다. 이러한 공유 경제가 플러스섬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갔을 때 이러한 문제를 냈을 때 답도 이러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섬, 모두를 위한 선한 경제가 공유 경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합의는 꼭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갈등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 갈등으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공유숙박 하면서 대한숙박 중앙회 회장님도 만나고 처음엔 저도 나쁘게 생각하고 이랬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그래, 내 밥그릇 필요해. 나도 뭘 하고 싶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눈앞에서 제로섬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진화와 발전을 위해서 공유 경제, 공유 숙박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셨어요. 다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당장 힘든데 어떻게 할 거지? 그거는 실은 풀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공유 숙박 활성화 얘기하면서 기업형 불법 숙소 단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유 숙박에 의해서 숙소가 느는 것보다 실은 그 기업형 불법 숙소 단속으로 의해서 숙소가 그 시장 침해받던 게 오히려 해결되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저는 수구민주주의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이러면 해법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수구민주주의를 제안하는 거고요. 8번째, 이건 뭐 자세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온디맨드 소비만큼 이제 사람들이 온디맨드 플랫폼 노동을 하고 싶어 해요. 안정적인 일자리보다도 유연한 일거리를 원합니다. 기이코노미, 공유경제. 이게 흐름이에요. 공유경제가 그런 부스러기 경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시대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어떤 그 노동 안정성 문제, 그 다음에 노동 그 직업 안정성, 노동 유연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다시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나라의 가장 큰 문제, 제가 10년 동안 공유 숙박 이쪽 일을 해오면서 실리콘밸리에서 5년, 6년, 7년 사업을 하고 한국에 와서도 이제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이 필드에 있으면 가장 어쩌면 이 막는 규제 시스템, 포지티브 규제 레귤레이션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질식해 왔던 것 같아요. 내가 선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 나쁘지 않게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법으로 정해지지 않으면 불법이니까. 이게 저는 일제 잔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민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국민들이 원칙을 지키면서 맘대로 할 수 있는 여는 규제 시스템, 포괄적 규제 시스템, 포괄적인 그 포지티브 네거티브 레귤레이션 시스템으로만 변경을 하면 한국 미래는 열려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느 날 갑자기 싹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ICT 규제 샌드박스, 규제 특구는 그야말로 제가 10년 동안 이쪽 한국에 있으면서 정말 이런 어떤 뿌리채 이렇게 굳어 있는 막는 규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과도적인 대단히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K공유경제의 9가지 얘기를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고 규제 샌드박스 관련해 가지고 타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제 샌드박스 때문에 위험이 내국인 숙박이 합법화되면서 숨통이 트여서 지금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0분 정도, 5분이나 10분 정도 쉬신 다음에 위험 얘기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얘기해온 공유 경제와 그 다음에 뉴딜, 그린 뉴딜 정책하고 어떻게 이거하고 연계되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
지금까지 질문해 주신 분들 질문 제가 확인했다가 먼저 답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쉬는 중에도 혹시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채팅창에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다음 세션 시작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